안녕하세요.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2월의 성장주에 투자하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매달 있는 강의고요. 작년 4월부터인가 했으니까 곧 이제 1년 가까이 되겠네요. 원래 코로나 발병 이전에는 오프라인 강의를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강의를 못하게 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약간은 공개 강의하는 형태로 강의를 해서 유튜브에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제 2월의 성장주 리스트 강의고요. 지금 시장이 오늘 촬영 일자가 주말이거든요. 토요일입니다. 근데 이제 1월 마지막 주 토요일인데 결국은 1월 한 달 동안 시장이 그렇게 막 편안한 시장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좀 궁금한 게 많으실 텐데 매일매일의 시장 변화는 제가 유튜브에서 매일매일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섞여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원래 하던 대로 원칙대로 성장주 위주의 강의를 할 겁니다. 제가 주식 20년 하면서 늘 느끼는 게 시장이 오르던 내리던 자기가 원래 하던 루틴대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루틴은 저는 성장주에 투자하라 강의니까 매달 하던 대로 성장주 강의를 하면서 오늘은 중간중간에 공매도 얘기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고 또 많이 궁금해하시는 2월달 그래 성장주 투자하는 건 알겠는데 지수가 더 계속 좋은 흐름 나오겠어? 뭐 이런 궁금증은 제가 그 토픽에 나올 때마다 조금씩 설명을 드릴게요. 시작합니다. 저희 유튜브에 공개되는 영상이니까 제 이력은 어느 정도 아시고 보시겠지만 재테크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해왔다라는 자부심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주변에 보면 뭐 부동산만 잘하는 사람, 주식만 잘하는 사람, 뭐 재무설계 자격증만 있는 사람, 뭐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죠. 근데 저는 좀 약간 멀티플레이어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주식 쪽에서는 스페셜리스트라고 또 자부도 하지만 주식만 잘하는 사람보다 돈에 관련된 모든 지식과 정보를 좀 공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해왔고 가장 최근에 나온 부자의 공식을 합해서 제가 쓴 책은 3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안 사보셨다면 뭐 사보셔도 책값 이상은 벌지 않을까. 역시 유튜브 보시는 분에게 제 유튜브를 홍보하는 게 참 우습지만 아직도 구독을 안 누르신 분이 있다면 13만이 선택한 제 유튜브에 구독을 눌러주세요. 자, 오늘 목차는 지난달부터 목차가 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했을 때도 목차도 조금씩 수정을 하면서 했지만 이 목차가 부자의 공식 책에 있는 목차거든요. 그래서 부자의 공식에 있는 그 3교시에 성장주에 투자하라 부자 공식 지할 완성을 하기 위해서 그 목차를 그대로 설명을 드리는데 매달 비슷한 내용이니까 아주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2월의 8가지 성장 테마, 성장 산업 그렇게 구성을 하겠습니다. 수업 구성을. 부자의 공식책을 안 보셨다면 알값이 무슨 말인지 조차도 모르실 수 있는데 알값은 우리 재무관리에서 늘 투자 수익률을 뜻해요. 그래서 알값을 높이기 위한 투자 공부라는 말은 나의 투자 수익률을 높이자라는 뜻이고요. 투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겠죠. 우리나라 분들의 대부분의 투자는 반반이 훨씬 넘는 한 8대2에서 7대3 정도로 부동산 투자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의 산업들도 선진화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테크의 투자 비중이 선진화가 된다면 주식 비중이 갈수록 높아질 거예요. 그게 실제로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 동학 개미 운동이라고 불리는 흐름이 뭐 그냥 아주 단편적으로 코로나 저점에 위기에서 사람들이 수익 많이 내기 위해서 들어왔어. 그러면 위기 끝나면 다 나가야죠. 지금 벌 만큼 벌지 않았을까요? 근데 안 나가고 더욱더 많아지고 있죠. 그 얘기는 어느 정도 주식 인구가 이 정도 추세로 계속 성장할 것이고 투자 비중도 주식 투자 비중이 부동산 투자 비중을 넘어서는 시간은 아직도 한참 걸리겠지만 가까워지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예전부터 강의할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부동산 투자 비중이 월등히 높은 이유는 저는 그렇게 봐요.
선진국보다 가난하기 때문이죠. 왜요? 선진국은 집 사고서도 돈이 많이 남으니까 금융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 대부분은 집 한 채 하면은 죽을 때가 가까워져요. 그래도 주식을 할 돈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20대, 30대, 40대 돈 엄청 모아서 집을 살 때 대출을 끼고 산단 말이에요. 그럼 40대, 50대 그 대출 갚느라고 인생 다 보내고 그러다 60대 오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남는 돈 있는데 주식할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선진화될수록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재산 수준이 높아질수록 주식 투자 비중은 당연히 높아진다고 봐요. 그 이유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강남에 거주하시는 분들과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뭐 절대 차별하는 발언은 아니고 그냥 팩트로 당연히 강남에 거주하시는 분이 재산이 더 많겠죠.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보다 투자 비중은 주식 투자 비중은 강남이 훨씬 높습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 살 만큼 사고 남은 돈으로 금융자산 투자도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선진화될수록 주식시장은 더욱더 활발해질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은 게 아니다. 앞으로 계속 사람들은 들어올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는 또 이런 이유 때문에 하는 거죠. 지금 아직 정년퇴직 하시기 전의 분들은 월급을 받잖아요. 근데 정년퇴직을 한다는 건 나의 근로소득이 더 이상 없어진다는 얘기죠. 근로소득이 없을 땐 뭘 먹고 살아야 돼요? 자산소득으로 먹고 살아야죠. 근데 이제 예전에 퇴직금으로 치킨, 커피숍 하신 분들이, 치킨집, 커피숍 하신 분들이 대부분 망했단 말이에요. 젊었을 때 준비 안 하고 퇴직금 받은 걸로 바로 치킨집 내면 젊었을 때부터 치킨집 한 사람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죠.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20대, 30대부터 주식한 사람하고 50대, 60대부터 한 사람하고 격차가 있겠죠. 그래서 일찍 들어올수록 그리고 준비를 오래 할수록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부터 충실하게 하자. 그럼 주식 투자에서의 기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저는 대본 없이 하니까 매달 목차는 똑같아도 아마 하는 말은 다를 거예요. 오늘은 이게 제일 기본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뭐냐면 주식 투자 하시는 분이 많이 힘들어하죠.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1월 30일, 1월의 마지막 토요일인데 1월의 마지막 주가 거의 4일 연속 하락을 했고 특히 마지막 금요일 날 거래소 코스닥 모두 3% 이상 빠졌잖아요. 유튜브 댓글을 제가 가끔 봐요. 가끔은 아니고 거의 봐요. 근데 많이 힘들어 하시죠. 그 힘들어 하는 건 어떻게 보면 개인의 마음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그건 뭐 팩트로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이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주식 투자하시면 너무나 힘들 수밖에 없죠. 내 원금 1억이 8천이 됐어. 그 2천은 내가 1년 동안 벌어야 될 월급을 하나도 안 쓰고 모으는 돈에 가까워. 너무나 힘들겠죠. 근데 모두가 그렇게 힘들어하진 않아요. 어떤 분들은 좀 공격적인 성향 또는 위험을 감수하는 성향의 분들이 있어요. 친구들끼리 고스톱 쳐보면 알아요. 포카 쳐보거나. 포카 쳐보면서 한 5만 원만 잃어도 난 이제 다시는 안 쳐. 이런 거 재미도 없어. 이런 분들은 좀 위험에 되게 보수적인 분들이고요. 뭐 하룻밤에 10만 원 잃으면 어때 뭐. 재밌게 놀았네 뭐. 이런 분들은 약간 위험을 감수하시는 분들이에요. 주식 투자도 내가 1억이 8천만 원이 됐을 때 뭐 1억으로 1억 5천 벌려고 했는데 8천 될 수도 있지. 이런 분들은 약간 위험을 감수하시는 분들이고요. 1억으로 8천 됐어. 나 죽고 싶다. 그럼 위험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회피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게 왜 중요하냐? 위험을 너무나 싫어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주식시장에서 너무 소위 말하는 개고생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위험을 싫어하면 원칙적으로는 위험이 없는 자산, 우리가 말하는 무위험 자산, 은행에 저금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건 은행 금리가 또 너무 낮아져서 은행 금리가 너무 낮은데 어떻게 은행에 저금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자기 자신을 파악해야 돼요. 내가 위험을 감수하고 주식시장에 들어갈 것인가? 나는 위험이 너무 싫으니까 은행 저금으로 만족할 것인가? 그건 자기 자신의 마음에 있는 거니까 어떤 전문가의 조언도 큰 도움은 안 될 거고요. 다만 자기 자신이 계속 공부하면서 가치관을 확립하면 돼요.
제로금리 시대, 은행에서 이자를 안 줘? 약간의 위험을 감수하고더라도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는 주식 투자를 해봐야겠다. 이런 공부를 하면서 그 원칙들을 계속 가져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은 경기 선행지표. 코로나 때문에 다 죽겠는데 왜 주식은 올라가나요? 코로나 끝나면 다 살 것 같으니까.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먼저. 그럼 역으로 코로나 끝나고 다 살 것 같으면 다시 또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 선행지표라는 개념도 동행지표가 절대 아니라는 걸 머릿속에 넣으세요. 그게 굉장히 큰 착각인 것 같아요. 일반 투자자들이 경기가 왜 이렇게 안 좋은데 주식은 올라요. 또는 경기는 이렇게 좋은데 주식은 왜 떨어져요. 이런 의구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시는데 주식시장은 경기보다 먼저 움직이는 동행지표가 아니고 선행지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식 투자하는 이유? 이게 결론이죠. 이거 아닌 사람은 제가 왜 못 봤어요. 주식 투자 왜, 말은 이렇게 안 해도 100% 이것 때문이에요. 왜? 아니, 직장 다니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아침 6시, 7시에 일어나서 퇴근하고 집에 오면 또 8시, 9시. 출퇴근 시간 합치면 정말 10시간이 훨씬 넘죠. 그런데 내 연봉이 그거밖에 안 돼. 근데 내 술 한잔 했던 고등학교 동창이 내 연봉이 5배를 벌었대요. 뭘로? 주식으로. 힘 하나 안 들이고. 누가 좋은 종목 하나 줬는데 그거 1억어치 샀는데 2억 벌었대. 내 연봉 3년치를 아무 힘도 안 들이고. 그래서 주식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식은 쉽게 벌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렵게 벌려고 하시는 분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는. 여러분들 중에 직장 생활보다 더 열심히 주식 하시는 분들 나와보라고. 직장 생활을 아침 6시부터 밤 8시까지 한단 말이에요. 출퇴근 시간 고려하면 14시간을 한단 말이에요. 14시간 동안 주식 공부를 1년 이상 하신 분들은 손해가 날 리가 없죠. 근데 그렇게 못하죠.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까. 어쨌든 분명히 쉽게 벌려고 하는 마음은 있어요. 나의 투입을 좀 줄이고 산출은 높게 하고 싶은 그런 심리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큰 돈을 벌고 싶은 심리가 있어요. 아니 1억 저금하면 은행이자 100만 원이라니까요. 그럼 주식 하시는 분 중에 나는 1월 1일 날 1억을 사서 연말에 1억 100만 원이면 충분해. 한 명도 없을걸요? 왜? 만약에 연말에 1억 100이면 충분하면 못 따로 주식을 해요. 은행에 넣어놓으면 되는데 은행에서 1%는 주잖아요. 그래서 은행보다 훨씬 큰 돈을 모으고 싶은 거죠. 그러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생각해봐요. 우리 식당만 생각해봐도 똑같죠. 맛있고 서비스 좋은 식당이 더 비싸고 맛없고 서비스 개판이면 싸겠죠. 그게 자본주의 섭리고 쉽게 돈 벌면서 큰 돈 벌게 해주는 게 세상에 어디서 다 그거 하고 있겠지. 그래서 결론은 주식 투자도 쉽진 않다. 그래도 쉬운 전략을 찾아야 되는데 특히나 직장인분들은 시간이 부족하니까 제가 20년 동안 내린 결론은 성장주 투자가 가장 쉽게 버는 전략이 아닌가라는 결론에 내린 거예요, 사실은. 그럼 왜 성장주 투자가 가장 쉬운지 오늘 계속 강의하겠습니다. 주식 투자로 돈 버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100번도 더 말씀드렸어요. A라는 종목을 10,000원에 사서 20,000원에 팔면 돼요. 그 방법 밖에는 없어요. 근데 요즘 이제 공매도가 하도 알려져갖고, 공매도로 설명드리면 A라는 종목을 20,000원에 팔아서 10,000원에 사면 돼요. 그러면 일반 투자자들 중에 공매도가 뭔지 모르면, 야, 내가 있지도 않은 종목을 어떻게 20,000원에 팔어, 이 바보야, 뭐 이러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공매도가 되게 바보 같은 논리인 거죠. 그잖아요. 주식 투자는 원래 10,000원에 사서 20,000원에 팔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20,000원에 팔아서 10,000원에 사면 부자가 된대. 그럼 상식적으로는 야, 내가 없는 주식을 어떻게 20,000원에 팔어? 그게 공매도야. 공짜가 빌공짜예요. 없는데 파는 거. 상식적이진 않죠?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자본주의 논리로 가능한 거지 상식적이진 않아요. 왜 상식적이지 않냐고요? 저 여러 가지 사례를 들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제가 돈 빌려드릴까요? 100억 빌려드릴게요. 없는데 말로만. 뭐 이런 거예요.
돈 내놔. 그냥 말로만 빌려줬어. 나중에 와, 100년 후에. 뭐 이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공매도도. 어쨌든 뭐 공매도는 요즘 핫한 이슈니까 말씀드린 거지만 우리는 매수 입장에서 일반인들은 공매도보다는 매수로 돈을 버니까 10,000원에 사서 20,000원에 팔아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10,000원에 사서 20,000원에 파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는 분들이 있어요. 10,000원에 사서 20,000원에 파는 게 포커스가 아니고요. 어떤 종목들이 포커스라고요. 그런 거예요. 어떤 종목. 이게 훨씬 중요한 거라고요. 그 종목의 운명이 벌써 10,000원에 사서 20,000원에 가게 돼 있어. 그럼 그런 종목을 고민해서 잘 사야 되는데 아무 종목이나 사놓고 나는 타이밍을 못 잡어. 타이밍을 못 잡은 게 아니고 종목을 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매수 매도 타이밍은 사실은 최적의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주식을 할 필요도 없어요. 못하러 주식을 해. 선물 옵션을 하면 되지. 선물 옵션 하면 떼돈 벌어. 매수 타이밍 잘 잡으면.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는 거는 가치평가와 전혀 상관없는 가격의 움직임이잖아요. 가격의 움직임만 보고 매수 매도 할 거면 선물 옵션 매매하면 떼돈 벌어요, 떼돈. 그래서 우리는 매수 매도는 좀 거들 뿐이고 종목 선정이 100배 중요하다는 걸 늘 명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 대가들도 어떤 종목을 사라 이런 내용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삼박자 투자법이라는 책에서 8가지 투자 기법을 써놨어요. 이러이러한 움직임을 보이는 또는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는 종목들을 선정해라 뭐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삼박자 투자법이라는 말을 했는데 야, 네가 만든 건데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투자법이라고 하냐? 원래 유튜브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하나도 안 잘났는데 잘난 척하면 대단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내 생각인가? 저는 그렇던데. 진짜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인데, 뭐 구독자 수가 막 몇십만이고 좀 황당했습니다. 어쨌든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투자법은 결국은 삼박자 투자법이라는 것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투자는 결국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10,000원에 사서 20,000원에 팔아야지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식의 가격, 주가가 10,000원에서 20,000원이 되는 과정만 우리가 이해하면 되잖아요.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 왜 주가가 올라가지? 왜 주가가 올라가는지는 제가 부자의 공식에서도 공식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어요. 이는 사를 외워야지 우리가 세상 살면서 거스름돈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국어단을 못 외우면 이는 사를 알면 2명이 사과 2개씩 먹으면 4개고 2명이 피자 2개씩 먹으면 4개고 2명이 치킨 2마리씩 먹으면 4마리인 거 다 아는데 이는 사를 안 외우면 계속 생각해야 돼. 한 명이 사과 2개 먹었고 또 한 명이 2개 먹었고 마찬가지로 주가가 오르는 거를 그냥 공식화 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게 올라가는 거예요, 주가가. 그게 자본주의 가격 결정의 논리라고요. 이 가격 결정의 논리는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모든 시장에 결정된다고. 모든 시장에서 적용돼요. 우리 뭐 환율 하잖아요. 환율은 외환시장에서 결정되죠. 어떻게? 그 화폐를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들의 수요 공급이 균형점에서 결정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임금 똑같아요. 고용시장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자기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 예를 들어 자격증이 있는 직업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자격증이 어려운 자격증일수록 임금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수요 공급이 그렇다고요. 공급하는 사람이 적잖아요. 우리나라의 의사가 1,000만 명이면 다 의대를 가려고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게 수요 공급의 법칙이에요.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에서 주가는 주식의 가격이잖아요. 그리고 주식시장이잖아요.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논리는 역시 수요 공급.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투자법은 어떤 종목에 수요가 몰릴 것이고 어떤 종목에 공급이 없을 것인지만 생각하면 돼요. 그게 어떤 종목인데? 뭐 어떤 종목이에요? 우리 현재가창 나오잖아요. 현재가창에 매수 10호가 매도 10호가 나오잖아요. 그럼 매수 10호가 너네들한테 다 전화하면 되잖아요. 너 매수 주문 왜 넣니? 그잖아요.
매수 주문 왜 넣는지 물어봤어. 사람들이 아 이래서 매수 주문 넣는구나. 그러면은 그걸 뭐 전화해봐야 하나요? 주식 20년 정도 하면 다 눈치로 알지. 어떤 사람들은 재무제표를 공부하더라고. 그래서 재무제표가 되게 탄탄하고 좋은 종목에 매수 주문을 넣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차트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차트가 정배열로 우상향하거나 뭐 양봉음봉 탑더블에 의해서 뭐 자기들이 만든 것들이 있어. 그런 여러 가지 봉차트를 보건 이평선의 위치를 보건 아니면 심지어는 볼린저 밴드를 보건 일목균형표를 보건 RSI를 보건 뭐를 보던 간에 좋은 차트에 투자를 하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전자공 시스템을 보면서 투자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경제 뉴스를 보면서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서 투자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그 모든 거 다 보면 되잖아. 사람들이 왜 매수 주문을 넣는지 그 모든 걸 다 보면 완벽한 투자 방법 아니에요? 너무 당연하죠. 왜? 아니 우리나라 주식 투자 인구가 지금 1,000,000명이라고 치면 1,000,000명의 주문 넣는 걸 내가 미리 생각하고 먼저 넣으면 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재무제표 보고 넣고 차트 보고 넣고 정보 보고 넣고 난 세 가지 다 보고 넣으면 되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완벽한 투자법이에요. 이건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여기에는 정보 가격 가치 말고도 무수히 붙일 수 있어. 예를 들어 외국인 기관 매매 동향 보고 넣는 사람이 왜 없어? 있죠. 나도 외국인 기관 매매 동향 보면 되잖아요. 신용동향 보고 넣는 사람 있어요. 신용동향 보고 넣으면 되잖아요. CEO가 잘난 놈인가 못난 놈인가 보고 넣는 사람 있어요. CEO가 잘난 놈인가 못난 놈인가 보면 되잖아. 그 모든 걸 다 보면 돼요. 남들이 보는 걸. 그게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투자법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왜 3박자라고 했냐면 이 세 가지를 가장 많이 보니까 그런 거예요. 안 그러면 뭐 100박자 투자법 해도 돼. 100박자 투자법. 100가지 다 쓸 수도 있어요. 세 가지는 정보, 두 번째는 차트 가격, 세 번째는 재무제표 가치. 그럼 이제 제가 이거를 사실은 3박자 투자법을 한 3년 전에 책을 썼고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이전에는 한두 달에 한 번씩 대강연을 이렇게 교보타워에서 하고 할 때 3박자 투자법 강의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거의 최대 단점이 있어. 최대 단점은 뭐냐면 저는 이거를 다 알고 쉽게 한단 말이에요. 왜? 아니 저는 우리나라에서 재무제표 제일 잘 보는 자격증을 갖고 있고 차트는 무슨 태어날 때부터 했죠. 응애응애 할 때부터 차트 봤어. 요즘에는 차트책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차트책 기가 막히게 많았어. 서점 가면 다 차트책이었어. 제가 주식 처음 할 때만 해도요. 그러니까 저는 걸음마 때부터 차트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돈 벌려고 눈이 뒤집혔었는데. 정보, 저는 처음에 매매할 때 상한가 매매 기법으로 했단 말이에요. 상한가 매매 기법이 정보 매매의 끝판왕이에요. 끝판왕. 그잖아요. 하루에 잘 잡아서 상한가 잡는 게 그날의 최대치를 먹는 건데 뭐에 비하겠어요. 그런데 상한가를 치는 종목들의 공통점은 차트가 좋아서도 가치가 좋아서도 아니에요. 재료 때문이에요. 그럼 상한가 매매 기법의 필수는 재료 공부예요. 그래서 저는 재료 공부, 차트 공부, 재무제표 공부를 우리나라 누구보다 잘했단 말이에요. 열심히 했고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책을 쓸 때도 야 이것만 보면 돼 하고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과 이렇게 대화도 해보니까 책이 어렵대. 나 진짜 책 쉽게 썼는데 왜 어려울까? 제가 아무리 쉽게 설명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거야. 한계. 용어랄지 그런 이해의 시스템에 한계가 있어요. 기본이 없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제가 아무리 쉽게 설명하면 뭐예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본 적이 없는데. 차트를 아무리 쉽게 설명하면 뭐예요? 차트를 이동평균선의 의미 자체를 모르는데. 재료를 설명하면 뭐예요? 전자공 시스템을 한번 가본 적도 없는데. 전자공 시스템 얘기 나오니까 진짜 웃긴 게 있는데. 근데 약간 웃길 때는 웃어도 됩니다. 사실은 영상 보시는 분들 제가 누구한테 얘기했지? 제 앞에 지금 한 10분 가까이 5분, 6분 계세요. 왜냐면은 제가 영상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지만 카메라만 보고 하면은 재미가 없어. 사람 냄새도 안 나고. 그래서 이렇게 좀 오늘 초대를 해서 제가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너무 좀 영상 의식해서 아무 소리도 안 내셔서 감사하긴 한데 그냥 재밌는 얘기 하면 웃으셔도 돼요. 아니 저는 사실 재밌는 얘기는 아니구나. 뭐 혼내는 얘기였구나. 아니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냐면
제가 이제 아내만 나왔어요. 근데 전 진짜 아무도 믿지 마라. 이 끝판왕이야, 끝판왕. 보통 분들은 아마 되게 막 자랑할 거야. 나 뭐 어디 나갔어. 근데 저는 그거를 방송 나가기 3주 전에 찍었거든요.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 뭐 무슨 비밀 유지 이런 게 아니고 제 스스로 통편집 당하면 어떡하지? 막 정말 걱정되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회사 직원들한테도 막 그랬어요. 안 나올 수도 있어. 막 이러면서 통편집 당하면 어떡하지? 막. 근데 이제 방송하기 전날 작가님이 문자 주셔갖고 뭐 방송됩니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해놓고도 또 걱정되는 거야. 한 10초만 나오면 어떡하지? 정말 말했다가 10초 나오면 무슨 개망신이야. 그래서 그것도 말도 못하겠어. 그래갖고 말을 하면서도 되게 조심스럽게 저 나오는 것 같은데 짧게 나올 거예요. 뭐 이래. 오늘 생각보다 너무 길게 나왔어요. 한 5분 이상 나온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제 그거 나올 때 뭐 주변 친구들도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뭐 검색어에 있다고 해서 저도 이렇게 봤어요. 네이버 검색어에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정윤 세무사보다 그거는 막 뭐 5위, 10위에 있으면 1위, 제가 그 아내의 맛 출연할 때 1위가 안 바뀌었던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다트였어요. 다트. 안 웃겨? 다트 몰라갖고 안 웃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 그거 보고서 너무 황당했어. 사람들이 다트를 검색했구나. 모르니까 검색했을 거 아니에요. 아는 걸 왜 검색해? 알지 못하는 걸 검색한단 말이에요. 이정윤이라는 사람이 아내의 맛 나왔으니까 이정윤이 누구야? 이렇게 검색한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제가 거기서 다트를 딱 한 번만 했단 말이에요. 다트 시스템에 가면 전자공 시스템이라고 하죠. 다트 시스템에 가면 기업의 모든 것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업이 뭐가 숨어 있대. 요즘 전 국민이 주식 투자를 하니까 돈 벌고 싶은 거야. 근데 다트란 말 처음 들은 거야. 전자공 시스템 처음 들은 거야. 그러니까 그게 뭐지 하고 검색을 한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 이런 말은 뭐하지만 눈먼 돈이 진짜 많구나. 원래 선수들끼리 만나면 그래요. 야 요즘 물방 고기반이야. 야 눈먼 돈이 헤엄치고 있어. 뭐 이러고 있어요. 진짜로. 왜? 생각해보세요. 평균값을 똑같이 주는 건 은행이에요. 은행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금리를 준다고요. 아주 코딱지만하게. 근데 주식시장은 은행보다 높은 평균값의 수익률을 주는데 모두에게 똑같이 주지 않는다고요. 잘하는 사람한테 많이 주고 못하는 사람한테는 조금 주는데 그 조금이 원금 손실까지도 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누군가는 원금 손실을 가는데 누군가는 그 돈까지 다 벌어서 평균값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얻고 있죠. 거기가 주식시장이니까 당연히 실력이 좀 좋은 사람들은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 시장이면 야, 물방 고기반이야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럼 내가 과연 어디에 포함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평균값이 위에 올라갈 건지 평균값이 밑에 내려갈 건지. 근데 검색어에 다트를 검색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평균값이 미치겠죠. 다트를 모르고 들어가 본 적도 없고. 아직도 이해가 안 가시면 이해 안 가시는 분은 평균 미칩니다. 반성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완벽한 기법이긴 하지만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은 좀 쉬운 투자는 뭐가 있을까? 성장주 투자가 쉬워요. 성장주 투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장주 투자는 추세 매매라고도 할 수 있고요. 바이앤홀드에 최적화된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일반 투자자들이 최대 단점이 뭐냐면 물리면 못 판다예요. 그러면 어떤 종목에 물렸을 때가 결과값이 좋게 나오냐? 결국은 전고점을 돌파하고 재상승하는 종목에 물려야 돼요. 물리더라도 전고점을 돌파하고 재상승하는 종목에 물려야 돼요. 근데 그게 바로 성장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물리더라도 성장주에 물려야 되는 이유는 성장주는 앞으로 주가가 계속 우상향하리라고 기대되는 종목이기 때문이에요. 성장주는 뭔데 주가가 우상향해? 그게 성장주의 정의거든요. 성장주는 기업 가치가 계속 올라가는 종목. 기업 가치가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는 기업의 주가도 계속 올라가는 종목. 그러면 뭐 몸물에도 파도가 있다고 주가는 당연히 파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올라가 있는 종목. 그게 성장주예요. 그럼 내가 성장주에 투자를 하고 있다면 그런 잔파도가 있어서 손실이 일시적으로 나더라도 버티면
우상향을 해서 전고점을 뚫어주겠죠. 반면 가치주를 갖고 있으면 잘못 몰리면 큰일 나. 왜? 가치주는 성장가는 별개로 현재 기준에서 현재 가치보다 낮게 거래되는 종목이에요. 얼씨구나 찾았어. 찾기도 힘든데 찾았어. 그러면은 살 거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이 가치주 현재보다 낮게 거래되는 종목이 만약에 성장주였다면 가치주인데도 성장주일 수도 있죠. 성장하고 있는 회사인데 낮게 거래가 돼. 이걸 샀으면 얘는 뭐 물리고 말고 할 것도 없겠죠. 계속 올라갈 테니까 내가 산 가격보다도 올라가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가치주를 샀는데 성장하지 않는 종목이었다면 또는 역성장을 하고 있었다면 그러면 얘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가치가 떨어지면 주가도 계속 롱텀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는 일시적으로는 싸게 샀지만 이 일시적인 게 곧 비싸게 비싸게 사버린 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치주는 이때 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가격이 빵 하고 뛰어오를 때 팔아야 돼요. 그래서 가치주는 롱텀 투자 전략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현재보다 낮게 거래됐을 뿐이에요. 현재 이 가격이 탁 올라가면 팔아야지. 이걸 길게 5년, 10년 보고 산 게 아니란 말이에요. 5년, 10년 보려면 가치주를 사면 안 되고 주가가 올라가는 성장주를 사야 된다고요. 이거는 매달 말해요. 매달 말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초보들은 못 알아듣는다. 두 번째, 알아들어도 믿지 못한다. 안 믿으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치주 했던 종목들이 10년 전에 얼마나 높은 주가가 있었는지. 10년 동안 떨어져서 지금 가치주라며. 그러면 10년 후에 또 떨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이런 말을 더 하고 있어. 야, 너 시클리컬이라고 모르냐? 아우, 진짜. 모르냐고 물어보지도 마. 주식 20년 했고, 우리나라에서 공부는 다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너 이런 거 몰라라고 물어보지 마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가치주하고 시크릿컬은 다르다고요. 제가 말하는 가치주는 현재 가치보다 낮게 거래되는 거를 지금 정의했잖아요. 그럼 그 중에는 성장 가치주도 있다니까요. 근데 성장 가치주보다 역성장 가치주가 대부분이라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성장 가치주를 찾기가 힘들어요. 대부분의 성장은 제 가격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성장 가치주 좋은 걸 누가 몰라. 성장 가치주가 없으니까 문제지. 아니,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좋으면 다이아몬드 산에 가서 캐보세요. 캐지나. 없으니까 못 캐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성장주를 찾아라. 그러면 성장주는 삼박자 투자법보다 쉽니? 쉬워요. 훨씬 쉬워. 왜냐면 삼박자는 세 가지를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성장주는 사실은 직관적으로는 차트만 봐도 되고요. 아니면 4차 산업혁명 요즘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만 알아도 돼요. 여기 4차 산업혁명 있잖아요. 저는 이것만 잘 파도 성장주 투자 잘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 말은 재무제표로 접근, 계속 실적이 좋아지는 회사 또는 차트로 접근, 우상향하는 회사. 근데 이런 재료가치, 정보가치로 접근해도 좋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혹시 우리 앉아 계신 분들 중에 MBC에서 창사 60년 특집 VR 돌아가신 아내분 가상현실로 하나 들고 보신 분 있으세요? 아무도 없으세요? 있으시네. 두 분 있으시네. 비율이 꽤 높죠? 높을 거예요. 왜? 시청률이 많이 나왔어요. 제가 집에서 늘 말씀드리면 저는 잘 때 이렇게 딱 누워서 모든 방송의 인기 프로그램 요즘 뭐가 인기 있는지를 봐요. 주식 투자자니까. 저는 인기 없는 건 안 봅니다. 근데 이렇게 누워서 돌려보는데 주간 탑 10이 있어요. 시청률 탑 10. 그게 무슨 MBC 창사 특집 다큐멘터리가 지난주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게 뭐지? 그랬더니 VR 어쩌고 안 봤어요. 그거 뭐 이렇게 매주 하는 것도 아닐 것 같아. 근데 또 2부가 나온 거야. 근데 1부, 2부가 탑 10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게 뭐지 하고 봤는데 그게 이제 내용인즉슨 그런 거예요. 너무나
그 사랑하는 부부였고 애들도 5명이나 있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했으면. 근데 막 되게 슬프더라고 보면서. 너무나 그리움이 절절한 게 느껴지니까. 근데 그 남편분이 MBC 도움을 받아서 그 VR 가상현실을 해서 아내분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넷플릭스 드라마나 이렇게 미드나 영드 이런 거에서 그런 미래 상황에 대한 이런 드라마 많잖아요. 근데 몇 번 그런 거 본 적 있지만 이번 거는 뭐 우리나라 거이기도 하고 프로그램이 그리고 이 부부간에 이런 거라서 그런지 굉장히 막 슬프고 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슬픔보다 더 주식 쪽에서는 미래 사회가 그런 사회인 거예요. 이제 VR 하는데 정말 이제 점점 현실화가 되는구나. 요즘에 메타버스라는 말 있죠. 메타버스가 비슷한 거예요. 메타버스는 뭐겠어요? 유니버스와 뭐 메타와 유니버스의 합성을 하는데 그것도 대강 말씀드리면 저도 전문 지식은 없어요. 과학자도 아니고 대강 말씀드리면 이 가상의 현실 아바타들이 지내는 가상 현실이 실제 현실보다도 더 현실 같은 그게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건 게임 공간이에요. 게임 공간. 우리 리니지가 괜히 리니지가 아니에요. 애니소프트가 괜히 시총 20조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 게임 공간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실제 지금 미국에서는 그런 가상 공간이 현실 공간보다 더 마케팅이나 이런 게 활발하게 진행된다고 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거의 국보급인 BTS도 그런 공간에서 했다고 하죠. 그 콘서트를. 그래서 이런 뭐 메타버스 시대라는 말이 지금 굉장히 많고 요즘 책도 있던데 그래서 4차 산업혁명 뭐 이거 미래 사회 이런 거에 대한 책이나 이런 정보들을 읽으면 그게 점점 현실화되는 거를 너무나 느낄 수가 있어. 그래서 저는 그 MBC 그 특집 그거 보면서 정말 사회가 이렇게 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차트가 우상향하거나 실적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이런 재료가치, 미래사회에 대한 게 4차 산업혁명이고 그게 성장이겠죠. 이런 생각하면 돼요. 아니 우리 30년대, 40년대 우리나라 산업이 뭐가 있겠어요. 6.25 끝나고 뭐가 있었겠어요. 그 옷 만들고 한 거 아니야 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섬유산업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장산업이 아직도 섬유사업이냐 하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미래 사회를 계속 예측해야지만 성장 산업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는 저는 지금은 딱 성장주의 적계라고 보는 이유가 4차 산업혁명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큰 변화들이 계속 오고 있고요. 이런 재미있는 상상들. 아니 오죽했으면 우주 테마까지 나왔어요 지금. 자율주행 테마를 넘어서 우주 테마까지 나왔다고요. 이렇게 보고 여기 시총으로 우리나라 근데 이제 이런 4차 산업혁명이나 기술혁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랑 직결되지 않고 미국이 먼저 움직이겠죠. 그럼 이제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도 중요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에서만 본다면 시가총액이 큰 애들이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성장 산업이고요. 그 중에서는 반도체, 2차 전지, 인터넷, 제약바이오, 자동차 그렇게 5개 업종이 탑10 안에 딱 들어있어요. 그것도 쌍쌍이로 들어있어. 짝짓기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2개 반도체, LG화학하고 삼성 SDI 2차 전지, 네이버하고 카카오 인터넷,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 제약바이오, 현대차랑 기아차가 자동차. 이 중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근데 제가 그때 매일경제신문 거기에도 나왔었죠. 1월 초에. 근데 그때 인터뷰에 2차 전지, 자동차, 반도체 이렇게 딱 꼽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인터뷰를. 그 이유는 2차 전지는 실적하고 성장이 다 잡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주 테마. 우리나라의 우주 테마는 직접적인 실적이 나올 만한 회사가 당장 눈에 보이진 않죠. 로봇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이들 10개 중에서는 그래도 성장도 진짜 대단한 성장이 있을 거야. 근데 현재 수익도 많이 날 거야는 2차 전지가 참 거의 독보적인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LG화학이 3등이죠. 삼성 SDI는 저 10몇 위였어. 6위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에 SK이노베이션이 10위예요. 확실히 2차 전지가 쫙쫙쫙 올라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2차 전지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이 세 개의 움직임이 대단했다라는 거. 하나 더 말씀드리면 LG전자도 한 20위 정도였어요.
LG전자가 13위까지 올랐어. 그럼 얘는 뭐다? 자동차 전장 플러스 로봇.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시총 10위나 20위 사이의 움직임 중에 큰 변화 두 가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는 대강 보면 야 2차전지 작년 재작년 다 나왔어. 다 나왔어. 근데 그 중에서도 다른 업종보다 더 좀 뛰어나게 주가가 오른 건 2차전지는 확실하다. 왜? LG화학, SDI, SK이노베이션까지 여기까지 올라왔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LG전자가 13위 올라온 것도 대단히 지금 빠른 시가총액 순위 변동인데 거기에는 그 두 가지 자동차 전장 사업이랑 로봇 사업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번 달 기준이 아니에요. 이거는 2월의 성장주가 아니고요. 여기 있지만 부자의 공식을 제가 작년에 뭐 한 11월쯤 집필했었는데 나온 거는 12월에 나왔고요. 그때 8개 업종, 8개 종목 쓴 거고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2월에 대한 이야기인데 보시면 아까 제가 성장주를 또는 성장 산업을 고를 때 차트, 재무제표, 재료 세 가지로 다 봐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차트가 가장 빠르고 편해요. 왜냐면은 종목이 거래소, 코스닥 다 해서 2천 종목이 훨씬 넘고요. 제가 성장주 리스트 뽑을 때 여기 좀 보면 2천억 이상으로 뽑거든요. 2천억 이상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 한 450 종목, 거래소도 코스닥 450, 한 900 종목이 돼요. 그 900 종목 중에서 그래도 올라가네 주가가 우상향하네 그런 종목을 뽑으려면 재무제표 보면 답도 없고 재무제표 보려면 한 1년 걸릴 거야. 재무제표 답도 없고 정보도 마찬가지죠. 종목들이 다 걸러지지가 않죠. 그래서 하나하나의 종목을 꼽기에는 일단은 차트를 보는 게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합니다. 그래서 차트로 봤고 여기 있는 차트들은 뭐냐면 우상향하는 좋은 종목이라고 제가 판단한 거예요. 기계적으로 판단한 건 아니에요. 여기 있는 기준이 있지만 이 기준을 엔드 조건의 조건 검색으로 넣은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의 그림을 보듯이 저는 차트 공부는 그림 공부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유럽 여행 갈 때 참 문외한이었죠. 예술에 대한 그림에 대한. 그래서 가기 전에 저는 정말 한 1000페이지 넘는 그 그림 해설집을 보고 갔어요. 보고 갔는데도 그렇더라고. 제가 뭐 그림에 그렇게 조예가 깊은 사람이 아니었어서 어쨌든 근데 보려고 노력은 했죠. 근데 그런 그림을 보면 뭐 어디서부터 어디가 길이가 몇 센치고 색깔은 뭐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그림 공부를 하고 그림을 평가하고 한다는 얘기는 딱 보고서 느껴지는 거죠. 마찬가지. 저는 주식 차트도 자기 자신이 자꾸 차트를 보면 이 차트는 내가 좋아하는 차트,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차트 또는 딱 보면 이런 차트는 하면 안 되겠다. 이런 게 이제 내공이 쌓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더욱더 그냥 차트 한 장 한 장을 보는 게 좋다고 봐요. 그래서 책에도 자동 돌려보기 기능을 말씀도 드렸고 저는 이제 그게 많이 익숙해졌으니까 그냥 딱딱 보면서 차트 좋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넣은 겁니다. 여기가 코스닥하고 거래소하고 이렇게 종목을 정리를 했고요. 이들 종목 중에 보시면 여기 뭐 반도체 종목이 되게 많죠. 반도체가 작년부터 계속 올해 1월까지도 좋았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5만 원에서 9만 원 와 있겠죠. 너무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다 유기적으로 연결됐어요. 그럼 성장주 보려면 시가총액 상위만 봐도 돼? 그래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시가총액 상위 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가총액 한 50위만 보면 삼성전자 차트가 좋아. 반도체가 이렇게 더 좋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야. 아까 제가 2차 전지가 되게 좋다 그랬죠? 2차 전지가 이렇게 많아요. 여기만 있나? 여기 어디 갔어? 여기에도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그럼 대형주만 봐도 됩니까? 돼요. 잘 보면. 한 50위까지를 매일 보면 요즘에 이런 업종이 좋구나. 바로 나와. 그거랑 이거랑 비교해도 거의 비슷할걸요? 그 대신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뭘까요? 어쨌든 직접 공략할 종목들이 범위가 넓어지잖아요. 무슨 뜻이냐면 대형주만 보면 그 산업이 좋은지 파악은 쉽게 돼. 근데 종목은 어떻게 할 건데? 그 종목을 사면 돼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 보면서 반도체 산업 좋겠네? 반도체 사야지.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가장 초보분들은 그렇게 하면 된다니까. 반도체 산업이 좋아? 반도체 삼성전자 사야겠다. 2차 전지 산업이 좋아?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사야겠다. 그러면 돼요. 얼마나 쉬워. 이거보다 더 좋은 주식투자법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쉽게 큰돈 버는 목표로 주식투자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렸고 저도 인정을 하고 그러면 일단 쉬운 투자 전략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가장 쉬운 투자 전략. 대형주를 매일 본다. 대형주 중에 좋은 움직임. 반도체는 삼성전자 사야지. 2차 전지는 LG화학이나 삼성 SDI 사야지. 인터넷은 네이버나 카카오 사야지. 이게 뭐가 어려워. 정말 너 제일 쉬운 투자법이에요. 그런데 정말 웃긴 건 이제 이거 초보자를 위해서 권한 건데 대부분의 초보자들은 저한테 종목을 물어보면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정말 어디서 500억짜리 이렇게 귀신같이 찾아왔는지 적자 지속의 주가는 역배열 차트에 어디서 귀신같이 찾았는지 20년 한 저도 처음 보는 종목을 물어봐요. 왜들 그럴까? 그럼 물어봐요 제가.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뭐 어떻게 알아? 어딘가에서 들었겠지. 절대 자신이 개발한 종목일 리가 없어. 500억짜리를 개발하려면 저처럼 20년 동안 초고수가 되어 있어야 돼요. 왜? 초고수들은 시가총액 상위부터 보거든. 삼성전자가 마음에 안 들면 반도체를 사긴 사야 되는데 이 중에서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지금 2천억 이상이라니까? 2천억 이상? 그리고 사실 저는 1000억대도 보죠. 500억대도 봐요. 근데 여기에 안 올릴 뿐이에요. 왜? 초보자분들에게 위험을 조금이라도 낮춰주려고. 어떤 위험? 상장 폐지 위험, 감자 위험, 유상증자 위험. 초보 투자자분들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 세 가지에 걸려들기 때문이에요. 상패에 걸려들었으면은 아마 재산의 3분의 1이 날아갔을 거예요. 감자에 걸려들었으면 한 5분의 1 정도는 날아갔을 거예요. 유상증자는 걸려들었다는 표현은 뭐하지만 그래도 요즘 장이 좋아서 그렇지. 요즘은 장이 좋으니까 유상증자에도 올라가대. 신기하게. 장이 얼마나 좋으면. 원래는 평균적인 장이나 장이 안 좋을 땐 유상증자 나오면 한 10% 20% 빠지는 재료예요. 그게. 생각해봐요. 돈 먹고 죽을래도 돈 10원도 없어갖고 그냥 울면서 주식 투자하는데 내가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돈을 더 내래.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런 사기꾼들하고 팔아버릴 거 아니에요. 요즘 장이 좋아서 지금 요즘 장이 너무 좋아갖고 이상해졌어. 장이 좋으니까 요즘에는 야 유상증자 할게 주식 더 줄게 돈 주고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하고 막 유상증자 올라가주는. 원래는 떨어져요. 왜? 돈도 없는데 회사에서 유상증자 할 테니까 주식 줄 테니까 돈 내놔. 아이씨 주식 팔어.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 유상증자를 누가 하겠어요? 삼성전자가 유상증자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왜 없어요? 유상증자를 왜 해요? 사업해서 돈 버는데. 사업해서 돈을 못 버니까 유상증자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이 저시총에서 많이 해요. 그러면은 상장 폐지, 감자, 유상증자 이런 거를 안 당하려면 그래도 2천억 이상에서 하는 게 좋아요. 저처럼 좀 실력이 더 되면 뭐 1000억 이렇게 내려갈 수 있지만 일반 투자자들은 1000억을 보고서 이게 상장 폐지 될 건지 감자 될 건지 구분할 줄 모르는데. 근데 그래서 제가 늘 초보자분들은 반도체가 좋으면 삼성전자 사시고 2차 전지가 좋으면 삼성 SDI 사시고 전기전자가 좋으면 LG전자 사시고 자동차 좋으면 현대차 사시고 했는데 막상 초보자분들 저한테 대표님하고 보면 다 500억짜리 50개 갖고 있더라고. 50개. 어디서 그런 걸 수집을 했는지. 이 방송 보시면서 한번 계좌를 열어보세요. 계좌 열어보시고 제가 그때 김작가 TV에서 이 말을 했었는데 저도 그거 다시 보면서 내가 저렇게 멋있게 말을 했나? 김작가 TV에 그때 한번 두 번째인가 갔을 때 지금 한 4번 갔었는데 두 번째인가 갔을 때 그 마지막에 그 말을 했었어요. 저는 늘 생방송으로 말한다 그랬죠. 대본이 없이. 근데 그때 갔을 때가 그 전전날 김영욱, 강형욱 그 훈련사 제가 걔는 훌륭하다고 재밌게 보는데 그거 너무 멋있었어. 그 강형욱 그분이 딱 정말 그 반려견들을 잘 관리 못하고 케어 못하는 주인들한테 일가라는데 너무 멋있더라고.
산책도 안 시켜주고 훈련도 안 시키고 그냥 이렇게 그냥 하는 사람들은 견주는 될 수 있어도 보호자가라고 부를 자격도 없다. 이 말하는데 너무 멋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김 작가에서 그랬거든. 계좌를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계좌주는 될 수 있어도 투자자는 될 수 없다. 보세요. 여러분들이 투자자인지 계좌주인인지. 계좌주인이면 손실 나간다고 징징댈 자격도 없는 거예요. 투자자면 징징대지 않습니다. 왜? 공부하고 케어하고 관리하다 보면 손실이 날 수도 있고 이익이 날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계좌 한번 보세요. 나는 500억짜리 50개를 갖고 있나? 내 실력에 맞게 대형주, 중소형주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나? 자, 그 다음. 그럼 이번 달에는 8개가 테마가 어떻게 바뀌었니? 아니요. 거의 비슷해요. 거의 똑같은 것 같던데? 여기만 바뀐 거예요. 이 종목들만. 근데 보세요. 반도체가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너무나 있어야 되죠. 2차 전지가 있어야 돼. 너무 있어야 돼. 전기전자가 있어야 돼. 제약바이오가 있어야 돼. 엔터가 있어야 돼. 게임 있어야 돼. 자동차가 있어야 돼. 달라질 게 없잖아. 없어요. 달라질 게. 그러면 테마의 의미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왜 8가지 업종을 제가 선정을 했는지. 첫 번째는 반도체예요. 반도체는 일단 우리나라 시장의 특성부터 이해하시면 너무나 여기 꼭 들어갈 수밖에 없어. 우리나라 전체 2천 종목이 넘는 종목 중에 제일 많은 종목이 반도체예요. 그 이유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시총 1위, 2위가 그것도 압도적인 나머지 시총 애들보다 압도적인 시총 1위, 2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반도체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의 산업 구도상 반도체가 압도적이니까 종목도 많고. 근데 메모리로 끝났다면 요즘처럼 이렇게 움직임이 좋아지지 않았을 텐데 비메모리 쪽으로의 공략이 지금 계속 주요하고 있다고 봐요. 타임하고도 딱 맞고 성장주, 4차 산업혁명, 모바일, 자동차 뭐 이러면서 계속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쪽 이슈가 계속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딱 맞아 떨어진 거죠. 거기다가 추가로 하나 더 하면 일본의 우리나라의 수출 규제 싸가지들. 근데 그 싸가지들 때문에 우리 반도체가 좋아졌다고요. 너무나 그게 긍정적 영향을 미친 거예요. 왜? 모두 안 할래. 그러면 우리나라가 바본가? 얼마나 똑똑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럼 정부에서도 야 쟤네가 안 한다는 거 부품 국산화. 또 삼성전자 자체도 부품 국산화. 그래서 지금 아까 말했던 이런 종목들 여기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대부분이 부품 국산화 또는 마켓시어 1위 이런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강연할 때도 종목 설명할 때도 늘 사업개요 읽어드리면서 부품 국산화 있죠? 아니면 뭐 마켓시어 1위 있죠? 이런 걸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움직임이 더 좋다는 뜻입니다. 반도체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2차 전지. 2차 전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한테 업종을 하나만 꼽으라면 그러니까 저런 거예요. 저한테 또 그런 질문하는 되게 많아요. 수요일날 라방을 하잖아요. 저 3주째 연속 받은 것 같아. 대표님의 성장주에 왜 5G는 안 끼나요? 3주째 받아요. 3주째. 매주 물어봐요. 다른 분일 텐데. 그럼 저는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8개니까 포함이 안 된다고. 한 15개 하면 포함될 것 같기도 해요. 몇 개를 제가 설명하는지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하나만 한다? 저는 2차 전지 할 것 같아요. 하나만 하면. 5개, 10개를 하니까 거기에 뭐 엔터도 들어가는 거고 게임도 들어가는 거고 뭐 들어가는 거지. 화학도 들어가고 하는 거지. 만약에 하나만 한다면 왜 2차 전지를 하냐면 저런 거예요. 아까 말한 시가총액 탑10 안에 5개 업종이 있죠. 그 5개 업종을 제가 성장성과 실적 수익성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드릴게요. 제약바이오하고 인터넷 플랫폼 업체 이렇게 2개 있죠. 그 2개는 성장성 쪽에 더 기울어져 있는 산업이에요. 현재 우리나라는. 그리고 반도체하고 완성차는 현재 수익성 쪽으로 더 기울어져 있는 업종이에요. 근데 2차 전지는 수익성과 성장성 2개가 다 밸런스가 맞는다. 밸런스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안 웃겨? 자, 그래서 2차 전지가 그래서 중요한 거고요. 우리 주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다 2차 전지가 포함되어 있는 전기차 타고 다니냐? 아니잖아요. 앞으로 수많은 사람이 탈 거라고. 수많은 사람이. 그러면은 제가 막, 야, 우주! 그럼 우주도 우리 다 갈 거 아니야? 그거는 아직 10년 후, 20년 후 언제일지 모르잖아요. 근데 전기차는 지금부터 되고 있잖아, 지금. 그게 성장성과 수익성 두 가지를 다 잡았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로봇 산업, 아까 제가 말하는 VR, 우주 테마, 이런 것들은 당장 수익이라고 말하기 힘들어. 언젠간 되겠죠. 그게 5년, 10년, 15년이 될지라도. 근데 당장 막 거기서 큰 수익이 난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여기는 벌써 다 시작이 되고 있잖아. 그래서 2차 전지를 계속 꼽을 수밖에 없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는 사실은 1월 달에는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월별로도 흐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작년 연말까지보다 올해 1월 달에는 많이 찌그러져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찌그러져 있는 정도가 완전히 끝났어라고 보기에는, 그리고 금요일 날, 오늘이 토요일에 그랬죠. 금요일 날, 녹시자 MS. 녹십자 랩셀인가? 녹십자 랩셀이, 아무도 모르시나? 하여간 녹십자 랩셀일 거예요. 녹십자 계열사가 너무 많아. 제 머리 요즘 한계가 있어요. 녹십자 랩셀. 그래서 그게 2조 기술 수출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전에 한미약품 때부터 해서 1조 이상 기술 수출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 나와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약바이오의 성장성,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수익성은 아직 못 따라가. 하지만 성장성은 분명히 있는 산업이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저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반도체는 거의 국책 사업이랑 가깝게, 왜냐하면 삼성이 했다라는 것도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삼성이 했고 SK가 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거기서 제약바이오 힌트를 얻어도 돼요. 왜 우리나라에서 제약바이오 산업이 앞으로 더 발전할 수밖에 없는지. 왜냐하면 예전에는 정말 뭐 한화, 두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뭐 대그룹, 이렇게 그룹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 더 심해졌어. 요즘엔 정말 4대 그룹 빼고는 그룹 너무 시총이 낮으니까 정말 시총 차이가 너무 커져갖고요. 요즘은 정말 딱 4대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이제는 야 진짜 뭐 방구나 좀 끼는 그룹 부자야 4대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4대가 어디예요? 삼성, SK, LG, 현대차. 이 4개가 나머지 그룹을 거의 압살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물론 삼성전자 때문에 더 위지만 요 4대 정도까지는 인정. 그러면 그 산업들을 보자고요. 이 4대가 얼마나 똑똑한 그룹이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잡고 있는지 보세요. 우리나라 현재 시가총액 1위 산업인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삼성하고 SK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아까 제가 2차전지 3대장이 있다 그랬잖아요. LG화학, LG, 삼성 SDI, 삼성, 그리고 SK이노베이션, SK. 거기도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또 아까 제가 전장하고 로봇, 얘네 때문에 LG전자 있죠. 근데 제약바이오에도 예전에는 제약바이오 사기꾼이라고 했단 말이야. 약 만드는 제약사는 그나마 사기꾼 소리 안 들었지만 바이오는 실체도 없는 사기꾼 소리를 들었어. 근데 삼성, 이름도 삼성 바이오야. 삼성 바이오로직스. 바이오가 사기꾼이 될 수가 없죠. 왜? 삼성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만 있냐? 아니죠. SK 바이오팜도 있잖아요. 그리고 SK 케미칼의 100% 자회사인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상장이 될 것이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괜히 삼성전자가 아닌 이유는 그 전폭적인 그룹 또는 국가적 지원 이런 게 결합돼서였거든요. 그럼 지금 제약바이오는 거의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팜 간간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자동차. 사실은 개솔린만 만드는 자동차라면 여기 낄 자격도 없어. 성장 산업이 아니에요. 개솔린 만드는 자동차는. 그런데 미래차로 지금 진화하고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미래차, 전기차, 수소차의 연료의 미래화에 나아가서 자율주행까지 고려를 한다면 자동차는 성장 산업이 되는 거죠. BTS가 현대차 광고하는 거 보신 적 있나요?
손 없으세요? 내가 기억력이 너무 나빠서 아무도 없다니까 흔들리네. 현대차. 맞아요. 현대차에 전기차 코나 뭐 이런 차 있어요? 코나? 네. 코나가 현대차 맞죠? 네. 그 광고를 BTS가 찍었어요. 굉장히 멋있게. 그러면서 뭐 기술은 미래단가, 뭐 미래는 환경이단가, 뭐 이렇게 다 문구 하면서. 그거 보면서, 저거지,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한류잖아요, BTS는. BTS가 현대차에 광고를 해주는 것 자체가. 물론 당연히 돈을 많이 받았겠지만, 어쨌든. 늘 말씀드리지만, 현대차의 전기차, 현대차의 자율주행이 테슬라를 못 이길 거예요. 이기면 좋겠지만. 근데, 야, 현대차가 테슬라처럼 만들겠니? 저걸 왜 사니라는 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갤럭시 폰 다 버리라고, 애플이나 쓰라고. 근데, 우리나라뿐 아니라 아시아권에서도 갤럭시는 잘 팔리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애플의 아이폰과는 다른 스마트폰을 만든 거고, 그거보다 한 수 아래라고 할지라도 잘 팔리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그 전기차는 테슬라가 최고니까 현대차는 뭘 그 누가 사냐라는 건 개솔리나 뭐 다른가? 그럼 벤츠가 좋으면 우리나라 전 국민이 다 벤츠 타야지 뭐. 그잖아요. 벤츠가 좋으면 다 벤츠 타야지. 현대차가 제일 많던데 아직도. 그래서 이 자동차 가솔린이 아닌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으로 갈수록 결국은 이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게 있는데 이 개솔린 자동차는 그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상 도입, 성장, 성숙을 지나서 거의 쇠퇴 단계로 가 있는 상태였는데 이게 딱 등장함으로써 쇠퇴에서 다시 성장으로 가버리는 굉장히 대운이 트인 회사가 또는 업종이 자동차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전기전자는 이제 반도체주가 우리나라에 너무 많으니까 반도체는 별도로 빼고 반도체가 아닌 IT 업체를 제가 통칭해서 말하는 거예요. 대형주로 말한다면 이런 카메라 모듈 쪽이나 이런 쪽에 유명한 애들이 누가 있어요? 삼성전기, LG이노텍 또는 디스플레이 쪽 LG 디스플레이 그런 애들을 말하는 거예요. 반도체랑은 좀 다른 하지만 스마트폰이나 뭐 노트북이나 이런 기기들 이런 게 자율주행 쪽에서도 계속 쓰일 거예요. 자동차 전장 사업과 같이. 그래서 LG전자도 포함시키는 거고. 그래서 이쪽도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그 다음 6번째가 화학이에요. 화학 같은 경우는 이번 달에 뺄까 고민 좀 했었어요. 뺄까? 왜냐면은 원래 제가 화학업종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는데 작년 한 8, 9월부터 화학을 넣었고요. 이번 달에는 화학 말고도 넣을 게 한두 개가 있어. 뺄까 고민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뭐 대한유화랄지 날아가는 차트들이 너무 많아, 아직까지는. 물론 금호 석유 같은 경우는 막판에 뭐 대주 지분 경쟁이 붙어버려갖고 좀 약간 퇴색됐죠, 의미는. 왜냐면 저는 그런 개별 자료가 아니고 산업 전체로 보니까. 근데 이제 그 얘기가 나오기 전이라도 어차피 금호석유는 원래 주가가 잘 움직였고 대한유화랄지 잘 움직이는 화학주들이 아직도 많이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화학주를 넣어놨습니다. 넣어놓은 이유는 또 과거의 연관 같은 거예요. 이렇게 주가가 바닥을 쳤다가 올라갈 때 차화장 정세가 있었었고 금융위기 이후에 그 차화장 장세가 결국은 자동차 화학 정유였었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흐름들이 화학 쪽에 좋아지는 게 비슷한 경기 저점에서 경기가 선회할 때 제품의 원료로 쓰이는 점들 그리고 특히나 요즘의 화학의 원료들은 그런 4차 산업혁명하고도 밀접하게 관련이 계속 생기는 그런 쪽이 재료가 많이 나와서 2차 전지랄지 이런 쪽으로 재료가 많이 나와서 넣어놨습니다. 다 6번째로. 7번째가 이제 게임 엔터인데, 요번 달은 사실은 게임하고 엔터를 구분시킬까도 고민할 정도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가 작년 6, 7월 달에는 게임주 엔터주를 별도로 넣었었는데, 그 이후로는 그렇게 막
굉장하지 않아서 따로 안 떨어뜨리고 그냥 계속 붙여놓고 있는데, 요번 달에는 떨어뜨릴까 생각할 정도로 1월 달 굉장히 좋았다. 게임주는 1월 달에도 움직임이 좋은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엔터주는 더 많았어요. 엔터주는 사실은 원래 엔터는 작년 연말하고 한 1월 초중순까지만 해도 OTT나 드라마 제작 쪽이 먼저 좋았었는데, 후반으로 오면서 이제 네이버하고 우리 관계 재료가 나온 이제 빅히트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전체적으로 또 확산이 다시 한번 됐거든요. 그래서 게임주하고 엔터주는 이렇게 뭐 하나로 넣어놨지만 반드시 게임 엔터 중에 하나는 갖고 가는, 뭐 만약에 내가 한 5개를 한다 산업을, 그 중에 하나는 게임이나 엔터를 넣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10개 정도 한다 산업을, 그러면 게임 산업, 엔터 산업 다 넣어도 될 정도로 저는 굉장히 지금까지 흐름을 좋게 보고 있고 앞으로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거는 이제 저거랑도 연관을 짓는 건데요. 여기 지금 뭐 중국 한한령 완화라고 말도 돼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제 코로나가 끝났을 때 수혜주 찾기가 굉장히 많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코로나 때문에 위축된 애들 중에 코로나가 끝났을 때 아까 제가 성장주와 가치주를 연관지면 돼요. 성장주는 올라가던 산업이고 가치주는 내려가던 산업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니까 가치주도 성장 가치주가 있지만 역성장 가치주라고 생각을 했을 때, 코로나 작년 3월 이전의 움직임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분석은 무슨 뜻이냐면, 요즘에 코로나가 끝나면 여행 뭐 호텔 유통 뭐 이런 쪽에 언급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걔들이 그러면 코로나 이전에 작년 3월 이전에 주가가 우상향을 했을까? 여러분들이 여행업종 한번 쳐보세요. 우상했을까? 아닌데. 우상향하지 못한 산업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박살이 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코로나 끝나면 회복은 되겠죠. 근데 그 이상으로 성장은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게 성장적 가치주의 논리예요. 현재보다는 엄청 싸게 거래돼. 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없어지면 여기까지는 오겠죠. 근데 그 이상 올라갈 모멘텀이 뭐가 있는데? 사람들이 여행만 맨날 다니나? 그냥 안 갔던 곳 좀 더 갈 뿐이라고요. 그런데 코로나 이전에 그러면 이런 애들은 성장을 했었니? 성장했었죠. 게임하고 엔터는 코로나 이전에도 계속 성장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저는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가 좀 나아지고 소비 패턴이 좀 더 다시 바뀌면서 막혀 있었던 소비가 분출이 되고, 특히 한한령이랑 연관을 짓는다면 K 관련주들이 훨씬 유망하다는 거예요. K 뷰티, K 엔터, K 게임, K 패션, K 푸드, 이 5대 K 산업이 있거든요. 이 5대 K 산업이 코로나 때문에 좀 위축이 되어 있는데 나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재료 관련주는 뭐냐면 저런 거랑 연관지면 돼요. 지금 저기잖아요. 지수 관련 대형주가 좀 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왜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지금 현재 탑다운 분석상 지수의 상태를 말해라 그러면 저는 똑같은 말을 자주 드리는데요. 상승 추세고 상승 추세 중에 조정을 받고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은 계속 상승을 할 때는 지수 관련 대형주가 빵빵 치고 나가는데, 조정을 받을 땐 당연히 지수 관련 대형주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 틈새 시장을 노리는 애들이 이제 재료 관련주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뭐 말하는 재료들은 개별 재료들이겠죠. 아까 말한 4차 산업혁명에서 굵직하게 여기 포함 안 된, 예를 들어 야 MBC 봤어? VR 장난 아니야? 그런 게 리포트에 나오면 VR 관련주가 뜰 것이고, 또는 야 LG전자가 로봇 한대, 로봇 장난 아니야? 그럼 로봇 관련주가 뜰 것이고, 또는 야 미국 봤어? 지금 위성을 한 달에 한 번씩 쏘는데 앨런 머스크가, 그러면 우주 테마가 뜰 것이고, 또는 야 이제 서울시장 누가 나온다는데, 그럼 대선은 또 누가 나오는데 대선 관련주가 뜰 것이고. 그래서 8번째는 지수가 쉴 때 한 1000억대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분명히 나오는데, 그 종목들은 그런 일시적인 재료들에 의해서 갈 것이다. 그래서 재료 관련주예요. 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이제 성장주의 투자라는 강의 2월 편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1월의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일단 코스닥의 음선 전환에서 작년 연말 대비 마이너스로 마감했을 정도로 조정의 기운이 가득했던 한 달이었어요. 그럼 조정이 나왔다면 과연 2월 달에는 어떤 종목을
더 봐야 되나 하고 월말 기준으로 제가 전 종목 2천억 이상 한 1000종목 되는 종목들을 리스트업을 다 해봤는데 아까 다 보여드렸죠. 한 200종목 정도. 근데 그들 종목들이 대부분이 움직였던 애들이 조정을 받는 거예요. 그럼 조정 이후, 이런 이후, 조정 이후에 어느 쪽이 다시 갈 것이냐의 문제에서 이건 중요해요. 마지막에 중요한 것도 한 번만 더 말하고 끝낼게요. 굉장히 논란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세 가지 논란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분들은 장이 끝났다. 근데 저는 그건 말도 안 된다고 봐요. 물론, 결과적으로 2월, 3월 더 박살이 나서, 코스피가 진짜 1500을 가. 그럴 확률도 있어요. 뭐 세상에 확률적인, 주식은 확률 게임인데 확률이 있겠죠. 다만, 0.1% 있겠죠. 1500을 간다는 건 두 달 안에. 끝났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이 정도의 조정 갖고는 안 돼요. 지금 고점 대비 10% 정도도 조정 안 받았어요. 이 정도의 조정으로는 끝났다고 절대 볼 수 없고요. 그래서 저는 논란 세 가지 중에 장이 끝났니? 끝난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럼 끝나지 않았다면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끝나지 않았다면 진행 중인 건데 진행 중인 것에서 조정인 게 상승 추세 쪽에 단기 조정인 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럼 뭐 반박의 여지가 없습니다. 상승 추세의 단기 조정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상승 추세의 단기 조정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다음 이 조정 이후에 진짜 갈 때 어떤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가 이제 핵심인데 여기서 역시 두 가지 논란 그게 있겠죠. 논란이라는 표현 아닌데 두 가지 논쟁이 있을 수 있죠. 하나는 다른 주도주로 바꿔야 된다. 그럼 다른 주도주로 바꾼다는 얘기는 여태까지 주도주인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전기전자, 제약바이오를 제외한 다른 거로 바꾼다는 뜻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던 애들은 너무 비싸졌으니까 안 간 애들 쪽에서 찾을 것이냐?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코로나 이전의 차트를 보라라는 거 똑같은 말이에요. 조정 이전에 못 갔던 애들은 그 가격 메리트가 있어서 왜냐하면 조정 이전에도 못 갔는데 조정받을 때 같이 조정받았단 말이야. 그럼 더 싸 보이겠죠. 더 싸 보이니까 이제 그쪽을 끼웃기도 하면서 이런 게 더 좋아 보이는데 좋아 보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싸 보인다는 뜻인데 제가 주식을 20년을 하면서 가장 큰 장을 맞았던 게 99년도장, 2009년도장, 그리고 2015년도는 지수는 아니었지만 화장품 관련주를 제대로 잡았어갖고 2015년장, 그리고 2018년장, 그리고 작년부터 올해장. 근데 이 중에서 진짜 큰 장은 최근을 뺀다면 99년도장하고 2009년도장이 진짜 큰 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99년도장은 IMF 직후에 270부터 1000포인트까지 지수 3배 가면서 10배, 20배, 30배짜리가 속출을 했어요. 그 다음 글로벌 금융위기 다음에 2009년도에도 890포인트부터 2000포인트 이상까지 한 지수가 2.5배 올라가면서 주도주들이 대형주들만 5배, 6배, 7배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차트로 돌아가서 그때의 업종들을 보면 상승장의 초기부터 상승장의 끝까지 주도 산업이 바뀌질 않아요. 중간중간에 다른 산업들이 일시적으로 나올 땐 있어도 큰 틀에서 주도 테마가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단 말이죠.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장이 끝났으면 주도 산업도 끝난 거고 그러면 3년 동안 주식 안 해야죠. 보통 상승장 1, 2년 오면 하락장 1, 2년 오는 거니까. 제일 웃긴 게 그거야. 지금 다 팔고 때를 기다려라. 뭔 때를 기다려. 3년 있다 다시 오세요 그러면. 지금 다 팔고 3년 있다 오세요. 그러면은 결국은 단기 조정 이후에 재상승이라는 건 다 팔고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현금 비중을 조절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제가 거의 한 2, 3주 전부터 매일 점심 시황에 그렇게 올렸잖아요. 지금 같은 단기 조정장에서는 현금 비중을 좀 높인다. 중대형 포트 비중을 좀 줄인다. 아니면 난 그런 거 잘 모르면 그냥 위험 감수하고 그냥 하던 대로 한다. 세 가지를 쓴 이유가 저는 단기 조정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현금 비중을 좀 높이는 정도지 뭐 다 팔고 도망가고 저점에서 다시 다 사야 돼. 그러면 선물 옵션하고 빨리 100점 벌어야지. 그래서 결론은 저는 상승장의 주도주는 계속 간다. 그러면 여태까지 상승장의 주도주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고 걔네가 지금 조정받다가 다시 가는 쪽으로 저는 일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성장주에 투자하라 2월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